저는 웃으세요. 올해 73, 대구에서 좋다.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우리 아이들 노인입니다. 사진 잘 요즘은 나오겠다. 아침마다 마당에 쪼그려 다들 앉아 웃으세요. 하늘을 봅니다. 보기 좋다. 구름이 가는 방향, 바람이 부는 소리, 까치가 울면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가슴이 철렁하곤 하지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 시작은 늘 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제 남편 박태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마치기 전에 공사판에 나가 일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항상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던 남자. 저는 그런 남편과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대구에서 제법 잘 알려진 부잣집이었습니다. 약방도 하고 옷감 장사도 하면서 형편이 좋았지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당연히 명문대를 나온 남자랑 결혼하리라 다들 기대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늘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던 그 사람의 눈빛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부모님은 펄펄 뛰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공부도 못한 게, 집도 없는 게, 널 뭘 보고 데려가겠다는 거냐?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친정과 인연을 끊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연탄불에 밥을 지어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저는 집안 살림에 시달렸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에 동상이 생기도록 바지런히 빨래를 하고 집 앞 골목에 고구마장수와 흥정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2해 남편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막노동이었지만 나중엔 기술을 배워 타일공이 되었고 몇 년 지나선 일감을 따오는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9 나이에 박태수 건설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고 직접 공사팀을 꾸리게 되었지요. 그때 우리 둘이 삼각김밥 하나를 나눠 먹으며 공사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제 서랍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하나 둘 태어나 주었어요. 첫째 아들은 남편을 똑 닮아서 성격이 강하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둘째는 조용하고 묵묵한 아들로 저를 도와 집안일도 잘하곤 했지요. 막내딸은 해맑고 예쁘게 자랐고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무렵엔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남편은 중소건설 현장 몇 곳을 도맡아 하청을 받고 있었고 우리는 대구 북구에 단독주택도 장만했지요. 명절이면 친척들이 몰려와 식탁이 모자라 큰 상을 2개나 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지런히 일했고 자식들은 무탈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가끔 친정 어머니가 몰래 찾아와 내 말이 맞았다. 그 사람 진국이더라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 내가 선택한 이 사람과 이 가정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가난을 이겨내고 평범하지만 튼튼한 집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살림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 일을 물려받겠다고 했고 둘째는 대학은 안 갔지만 꾸준히 회사에 다니며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막내딸은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고 싶다며 꿈을 키웠고요. 저희는 그 시절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싸우지 않았고 남편은 일 마치고 돌아오면 말없이 저녁을 먹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봤지요. 시장에 나가면 박 사장네는 진짜 금슬도 좋고 자식복도 많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마음 한켠에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의 보람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아주 미세한 균열이 조용히 천천히 우리 집안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안이 가장 화목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아이들 셋이 모두 20살 즈음이었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큰 하청 공사를 따내며 어느덧 사장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저는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남편 일손을 거들기도 했지요. 함께 일하며 얻는 수익으로 아이들 등록금도 밀리지 않았고 적금도 차곡차곡 불어났습니다. 명절 때면 거실 가득 앉은 가족들이 서로 음식을 나르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집은 시집살이도 없고 며느리 복도 좋고 자식들도 하나같이 반듯하네.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뿌듯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업을 잇겠다며 일찌감치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장에 나가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생기면서도 내가 이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업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던 그 표정,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정반대였어요. 책보다는 사람 챙기는 걸 더 잘하고 묵묵히 엄마 일을 도와주며 착하게 자랐습니다. 막내딸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 무렵부터 우리 집안의 기대주였지요. 우리 막내는 선생님 될 거야. 말하는 것도 예쁘고 애들 잘 다룬다니까. 저는 친구들 앞에서 딸 자랑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꼈던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예전엔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씻고 앉아 말없이 제 손등을 쓰다듬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외부 미팅이 늘었어. 그렇게 말하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공사 장부를 들춰보며 제게 이익률이나 자재비 같은 걸 설명하곤 했는데 그런 얘기도 싹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한창 건설업이 활기를 띠던 시기였고 남편의 사업도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현장 인부들 관리부터 공사 수주 미팅,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까지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눈빛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잠든 아이들 이불도 정리해주고 제 허리도 한번 쓰다듬으며 고생했지 하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식사 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자꾸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작은 의심이 생겼지만 저는 애써 덮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남편과의 사이를 틀어버릴까 무서웠던 거지요. 그 대신 저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셋 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기회가 날 때마다 중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혼례를 올렸습니다. 첫째는 외모도 말솜씨도 좋은 여성과 결혼했고 둘째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의 처자를 만났고 막내딸은 대학 선배였던 해병대 출신의 청년과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됐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손주 얘기를 나누고 다 같이 식사하며 웃던 그 시절.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틀 속에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눈빛이 완전히 낯설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 눈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식들 얘기에도 건성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없이 여행 가방을 챙기더니 며칠 외부 미팅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올 거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저는 며칠이면 돌아오겠지 싶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혹은 일이 꼬여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장 갔다고 며칠 있으면 오실 거라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조차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안에 떨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어디 병원에라도 있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 그 사람 지금 대구 달서구 쪽에 산다더만. 요즘 애기 엄마랑 잘 산다 카더라. 뒷담화처럼 흘러나온 그 소리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기 엄마라니? 달서구라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착하던 사람이, 그 부지런하던 남편이, 제 가족을 위해 몸을 던지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와 집을 꾸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한 언니가 조용히 알려주더군요. 미안한데 그 사람 너 몰래 딴 살림 차렸더라. 여자 나이도 어려. 애도 하나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안 났어요. 너무 놀라면 오히려 감정이 마비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아이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버지가 왜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찾아가서 그냥 확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보고 뭔 놈의 연극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다독이며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딸은 멀리 사는 탓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남편이 쓰던 방에 앉아 오래된 셔츠를 꺼내 빨고 또 빨았습니다. 그 사람 냄새가 남아있던 베개를 껴안고 울기도 했지요. 그게 제 방식의 이별이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아이고, 애들도 다 컸겠다. 그냥 잊고 살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 사람과 함께 일군 집이고 함께 웃으며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마음까지 같이 정리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하게 바보처럼 혹시라도 다시 올까 하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우리 가족에게 남긴 건 혼란과 고통, 그리고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무렵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식당 하나 해보려고요. 아버지 남기신 돈 아직 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욕심이 많고 추진력 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내가 해보겠다면 엄마가 믿는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손해보면 너도 엄마도 힘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첫째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상가 한 채를 팔고 대구 팔공산 중턱에 대형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외관은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단청 장식으로 치장한 외벽, 전통 기와를 올린 건물, 입구에 세워진 한정식 전문 태수정이라는 간판까지. 손님들로 북적일 걸 기대하며 저도 몇 번 가서 음식 맛을 봤지요. 음식은 괜찮네. 근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첫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 다 차 끌고 와요. 뷰 좋고 분위기 좋으면 그게 최고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그런 대로 손님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대구 시내에 신식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산 중턱까지 일부러 오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값 아깝다는 말,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평이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첫째는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광고비에 돈을 쏟아부었고 음식 퀄리티를 높이겠다고 유명한 요리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은 계속 늘었고 결국 몇 억의 손해를 입은 끝에 식당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는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로 하루를 보내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더군요. 며칠 뒤 돌아온 얼굴은 거칠어졌고 말투도 부드럽던 예전과 달리 거칠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또다시 등을 떠밀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자. 이번엔 작게 시작하자. 아버지처럼 맨손으로 시작해도 괜찮다. 그 말에 아들은 섬유공장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소규모 섬유공장은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밀리고 원자재 가격은 뛰고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겨우 장비 몇 대 들여다 놓고 인력도 없이 밤낮 없이 혼자 일했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폐업. 그때는 이미 가족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감도 사라진 눈치였습니다. 엄마, 내가 뭐든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덜컥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건 장난감 대리점이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왕구류를 파는 소규모 매장이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주문이 많다 보니 가게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결국 그곳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3번 연속된 실패. 첫째 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실패자예요. 아버지처럼 되기는커녕 아버지 이름에 먹칠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가만히 그의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반듯하고 눈빛이 또렷하던 내 아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무능하다고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 곁을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남편이 떠났어도 제 자식 하나만은 끝까지 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장난감 대리점마저 문을 닫은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가라앉을 데가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아들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로 아들은 예민해졌고 형수는 점점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로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얼굴을 잔뜩 굳힌 채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내에서 형수 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장 보러 나왔겠지 했지만 아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근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손잡고 팔짱 끼고 키스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착각이길,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직접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고 너무 화가 나서 형수의 뺨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를 붙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고 형수는 당황한 얼굴로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 광경을 보고 벌컥 화를 냈고 결국 세 사람은 거실에서 심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형수는 끝내 실토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결혼하고 10년 동안 나 혼자 돈 벌고 애 키우고 당신은 맨날 사업 망하고 짜증만 내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사도우미였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 마음속엔 이해 못할 사정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형수는 짐을 싸서 아이들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결국 저와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처음엔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애둘인데 이제 형까지, 조카들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의 말에 둘째 아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부담을 느꼈지만 손주들 얼굴을 보면 차마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엄마도 아빠도 잃고 할머니만 바라보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둘째 아들 집은 네 식구가 더해져 8명이 함께 지내는 좁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엌은 늘 북적였고 화장실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집안 공기는 답답했고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이기에 견뎠습니다.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손주들 학교 보내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 둘째 아들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형 다시 독립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못하는 그 형을 저는 차마 혼자 내보낼 수 없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첫째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하루하루 무탈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막내딸은 단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파산하고 이혼하고 그 손주들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차린 학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말은 들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그 학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입시 성적 잘 나온다는 소문 덕분에 수강생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처음 학원을 차릴 때 사실은 그 종잣돈을 제가 줬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중 일부였고 어렵게 마련한 금액이었지만 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거든요. 엄마, 이번 기회 아니면 우리 부부 평생 월급쟁이에요. 저 학원 운영 자신 있어요.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도움 없이 컸던 아이였기에 이번만큼은 제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대신 나중에 혹시라도 여유 생기면 그때 형들한테도 조금씩 돌아보거라. 그렇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딸은 학원이 잘 된 뒤에도 형제들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엄마 죄송해요. 오늘도 수업이 늦게 끝나요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딸이 벤치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지요. 옆에는 말쑥한 정장을 입은 사위가 있었고 그 뒤로는 유명 연예인의 강연회에 초청된 플래카드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 저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 가족은, 엄마는 외면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욕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일까? 내가 애초에 주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기대했나?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딸의 무관심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들들이 점점 지쳐갈 때 딸은 외면했고 손주들이 컵라면을 먹으며 끼니를 때울 때 딸은 호텔 뷔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며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속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형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점점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 그 아이가 방바닥에 엎드려 엄마, 이 책 어려워요. 같이 읽어줘요 하며 졸린 눈으로 제 품에 안기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가장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이면 더 따뜻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연이어 실패한 사업과 이혼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짐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부엌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자식들 얼굴에서 점점 사라지는 여유와 미소였습니다. 형제는 서로 말이 없어졌고 말이 오가도 대부분은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형,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엄마 뒤에 숨어 살 거야? 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내가 형 뒤치다꺼리 하는 게 하루 이틀이야? 그런 대화가 오가면 저는 급히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그만 좀 해라. 니들 형제잖니. 이럴수록 더 뭉쳐야지.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이 부서진 채 자신을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둘째는 그런 첫째를 보며 마음 한켠에 쌓여온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요즘 집 분위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눈치 보고 혹시 형님 따로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월세 낼 형편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 집안 형편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둘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아들 둘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제 서로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엄마는 그냥 하루만 조용히 살고 싶다. 웃음소리 들으며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야. 그 말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아들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나 진짜 힘들어.
하지만 엄마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첫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에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렇게라도 잠시 둘이 부딪히지 않는 걸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애만 한 번이라도 와서 형제들 손 붙잡아주고 엄마 안아줬다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쪼개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원망해도 저는 한쪽도 탓하지 않기로.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힘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멀어진 자식들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텼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집은 조용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고 부엌에선 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탁 주변이 북적였겠지요. 아이들이 옷을 챙기느라 뛰어다니고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어디 있어요? 소리치며 분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둘째 아들 가족은 몇 달 전 새로 얻은 전세집으로 이사 나갔고 첫째 아들은 지방에서 조그마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전화만 합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바쁘다며 연락이 뜸합니다. 지금 저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득 주방 옆에 놓인 오래된 액자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정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 제 얼굴도 참 밝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웃지 못합니다. 눈물이 나서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었는지 자주 생각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각기 자기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하나만 제자리에 남았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안부 전화를 줍니다. 아직 혼자 계세요? 손주들이랑 살면 좋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하네요. 나이 들면 조용한 게 최고죠.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저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겠지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쓸쓸해지니까요.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은 저녁입니다. TV 소리만 방 안에 울리고 가끔은 그 소리조차 꺼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럼 별 하나, 둘이 보입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태수 씨, 거기선 잘 살고 있죠? 자식들, 그래도 나름 잘 살아갑니다. 나는요 좀 외롭지만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하지요. 저는 요즘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이젠 돈도 성공도 다 부질없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대고 위로해주는 마음 하나만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때로는 첫째 아들이 전화로 엄마 나 아직 쓸모 있을까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엄마 아들인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둘째는 가끔 김치며 반찬을 보내오고 딸은 어쩌다 통장에 돈을 넣고는 엄마, 이번 달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문자 하나 남깁니다. 저는 그런 작은 흔적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창밖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까치가 울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용한 하루를 보내며 내일도 무사히 해가 뜨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니까요.